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의 책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학자 최윤식은 우리의 금융위기를 약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흥국에 금융위기가 오고 우리나라에 바로 금융위기가 닥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은 그 시점이 2019년 말점이 되는 걸로 최윤식 미래학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간은, 금융위기의 중심 구간은 2020년 후반에서 2021년 후반 사이일 가능성이 크고 2021년 후반에서 2023년까지가 위기의 수습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이미 1,500조 원을 넘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8년 말에 이미 1,500조 원을 넘었다.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단체의 부채와 깡통 전세자들의 피해 가능 규모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2019년 말경에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최윤식 미래학자는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의 인상 가능성보다 오히려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윤식 미래학자는 5개의 폭탄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추가 이자 부담이 되고, 세 번째, 금융권이 우량자산 매각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폭탄은 조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윤식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폭탄, 기업 매출 및 순수익의 하락, 개인의 급여 삭감, 실직, 이것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 기업은 매출이 줄고 수익도 준다. 개인은 월급이 깎이거나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파산도 급증한다. 매출과 순이익을 잃은 기업, 월급이 줄거나 실직한 개인들은 금융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폭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폭탄은 신용등급 하락, 원금 분할 상환 도래, 자산 가치의 하락을 들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한국 가계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24%를 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무렵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2020년 멀지 않았습니다. 2020년 내년입니다. 그럼 2020년에 30%를 넘으면 2021년에는 그것이 더 악화된다는 것인데요. 2021년에 금융위기로 진입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30%냐 하면은 이 소득에서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원리금을 갚는 것이
이 30%를 넘어서면 수입에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것을 못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한국이 신흥국의 위기 이후에 한국이 먼저 금융위기를 맞게 될 시나리오고요.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도화선이고, 내관은 한국의 국가 및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성장의 한계가 내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중국이 먼저 금융위기가 발발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는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 충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곧바로 한국도 금융위기에 빠지고 한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금융위기가 오는 충격보다 중국이 먼저 금융위기를 맞고 한국이 나중에 맞아도 더 큰 충격이 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거대한 경제 규모를 지탱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부채와 저금리 때문이다. 특히 상업 영역에서의 막대한 부채와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민스키 모멘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스키 모멘트, 부채 확대에 의한 호황이 끝난 뒤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치움에 따라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하는 구간, 이 민스키 모멘트라고 그럽니다. 민스키 모멘트, 이 뭐 상식적으로라도 알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는 두 번째 시나리오 이후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먼저 오고 미국에서의 주식시장이 재조정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주식시장이 재조정된다는 말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은 우리가 어떤 경기가 반등하는 V자 또는 W자로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L자형으로 아주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이런 그야말로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에 미국 주식시장에 큰 폭의 재조정 기간이 도래하고, 그 여파로 중국의 상업 영역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라는 내관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그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깊은 L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성장의 한계에 의한 그 금융위기의 시나리오보다 지금 최윤식 미래학자는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금융위기를 굉장히 어떤 확률도 높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헤지 펀드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고 중국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 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뭐 유튜브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들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최윤식 씨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내부 요인으로서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두 번째 미미한 국민저축 규모, 중국의 제조업 성장의 한계 직면, 과잉 생산 추세 지속. 이거는 뭐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어놨다든지 또는 그 지방 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전히 금융버블과 과잉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이런 것이 이제 2010년에 경제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지금의 중국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47.6%인데요. 정부 부채는. 기업 부채는 이미 GDP 대비 2017년 기준으로 16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으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옛날 무슨 10%, 9%, 8%의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5% 이하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윤식 씨는 또 희망적인 어떤 시나리오도 또 이렇게 부과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아주 확률은 낮지만 우리가 하늘의 도움으로, 하늘이 뭐 어떻게 도와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는 미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은요, 너무 이제 장밋빛 조건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고 다시 차이메리카 시대로 되돌아간다. 저는 이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을 거의 적대적인 수준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는 시나리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자산시장이 재조정 없이 상승세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말이고요. 미국 전쟁, 미중 금융전쟁이 멈추어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아시아 위기의 진행이 멈춘다. 2019년 이후 미국 경제가 안정세를 오랫동안 지속한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3% 미만에서 정지한다. 세계 경제가 10년 이상 완만한 회복을 지속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윤식 씨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두 나라의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이나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시나리오도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최윤식 씨는 우리 금융위기와 중국의 금융위기의 어떤 요인으로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리보다는 지금 중국과 한국은 자체 성장의 한계나 자체의 어떤 그 부채, 가계부채, 또 중국은 기업의 부채죠. 한국은 기업의 부채는 그렇게 지금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부도가 나거나 무슨 회생 신청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에 오는 금융위기는 최윤식 씨도 기업의 도산은 그 확률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같은 거는 되겠죠. 가문이나 구조조정 같은 거는 되는데, 그 대신 최윤식 씨는 은행의 어떤 위기를 아주 확률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금융위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먼저 금융위기가 오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고 한국의 금융위기가 오는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재조정이 오고 다음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겹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떤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 두 가지 시나리오,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 두 번째 시나리오, 중국이 먼저 금융위기가 오고 한국이 나중에 올 경우, 두 가지가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실책이라든지 또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나 유튜버들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실 몇 년 전부터 금융위기가 온다 한 것이 한 2, 3년 정도 계속 늦춰지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정말 뭔가 하나 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떤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아예 작심을 하고 중국을 한번 그야말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 이것이 한두 달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어떤 무슨 삼성이 반사적인 이익이 있다, 무슨 화해의 관련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덕보다 중국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에게는 덕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윤식 미래학자의 책에서 금융위기의 시나리오 몇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